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윤동현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지역의 주요 격전지 후보들을 저희는 차례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동군수 선거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현직 군수가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부재한 가운데 치러지게 됐습니다. 기존 행정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찾는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하동군수 후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재윤경 후보께서는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지내셨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에 출마하신 바 있습니다. 하동군수 도전은 처음이신 거죠? 네네네, 예, 처음입니다. 출마하게 된 배경과 각오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하동에 내려온 거는 2018년 지난 지방선거 때, 그러니까 이전 군수 때죠. 그래서 내려와서 지역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지방선거를 총괄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그 하동군의 현실은 산적한 과제에 비해서 지방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하동에는 굉장히 오래된 묵은 과제들이 많습니다. 20년 이상 방치된 산단이 2개나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국도 2호선, 이게 산업도로인데 하동 구간만 2차로입니다. 다른 구간은 4차로인데 하동 구간만 유독 경제성 평가에서 문제가 있다. 지적받고 갑자기 4차로로 설계됐다가 2차로로 급격하게 선회해서 하동 군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데 문제는 이 2005년에 이렇게 결정이 되고 나서 이후 거의 20년째 이 문제를 아무도 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동에는 정말 필요한 힘이 바로 중앙 정치를 움직일 수 있고 하동 문제를 하동의 이런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그 중앙을 설득할 막강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했었던 정치력과 그리고 또 집권 여당과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행정 전문가의 실력 등을 강조하고 계신 후보로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하동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이 없습니다. 네, 현직 군수가 공천에 탈락했고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하동 군민들의 민심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한 태도 등이 궁금해요. 어떤 말씀들을 주로 해주실까요? 제가 만나뵈면 사실상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옆에 남의 지역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속상해하십니다. 뭐냐면 농어촌 기본소득 작년에 남해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경남에서 유일하게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매월 1인당 15만 원씩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를 가지고 남해 국민들께서 지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굉장히 어떤 공동체가 활발해지고 또 인구 유입의 효과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거든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하동 군민들께서 남해 군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돼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박탈감을 크게 느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다 하동 군수가 힘이 없어서다. 이런 말씀하시고 도대체 그동안 하동 군수는 뭐 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제가 그 국도 2호선 문제를 지적을 하면 여기에서 맞다.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한 정당만 보고 몰아주고 뽑아주다 보니 하동이 끝도 없이 이렇게 경제가 낙후되고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누적된 문제들을 풀지 못하고 국민들을 끝도 없이 속여만 왔다. 이제는 나는 이제 어느 정당이지만 이번에는 좀 바꾸고 싶다.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번에 꼭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꼭 바꿔주십시오. 이런 대화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변화되고 있는 민심의 향배도 간접적으로 체감하고 계신 네네네. 건데 그럼에도 이제 저희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하동을 놓고는 보수톱파 치고 무엇보다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대 양당 후보가 있고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해서 3파전을 알고 있는데 재윤경 후보만의 강점 경쟁력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는 국회 경험이 있고요.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의원으로서 비례대표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또 국회의장실에서 민생특별보좌관으로 우리 국가의 민생의제, 중요한 의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있고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도지사 시절에 제가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로 영입이 돼서 그래서 그 재단 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시민단체 운동을 했었거든요. 결국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국회
경험, 그리고 행정의 경험, 특히 그 행정이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연결하는 그런 이제 행정의 경험이었거든요. 이런 고른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주민들께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은 어쨌든 이 묵은 과제를 해결하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결국 경남도와 그리고 국회와 그 중앙정부와 예. 한 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후보라는 강점이 바로 재윤경입니다. 예, 하동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합한 후보다라고 스스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동군수 후보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동의 오랜 현안인 갈사만 산업단지 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후보께서는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산단 개발을 추진해 나갈 방향이신지,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일단 갈사만이 공사가 중단된 뒤로 보면은 한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된 건 2003년이고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기점을 놓고 보면 한 14년밖에 안 되지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돼서 이게 이제 조선산단으로서 개발이 돼야 된다라고 회자된 게 한 30여 년이 다 돼갑니다. 예. 근데 사실상 지금 그 갈사만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포크레인 한 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 해양부 매립하다가 만 흔적이 고스란히 있고 뚝방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 전망이 있습니다. 예. 조감도만 이렇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그런 갈사만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제 과감히 조선 산단 개발로의 이 약속은 좀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먼저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하동 국민들께 이런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동의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는 자연을 지키고 보존함으로 인해서 에너지로 돈을 버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자. 이렇게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갈사만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사만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일 수밖에 없는 게요. 바로 옆에 하동화력이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또 대송산단이 있습니다. 대송산단은 한 40여만 평 되기 때문에 이 하동 화력에 앞으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쇄가 되면서 재생에너지로 사실 재유치될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발전소가 다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갈사만에도 재생에너지 직접 단지를 조성하자. 그래서 이 갈사만과 그리고 하동 화력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값싼 전기를 대송산단의 기업에 공급을 하자. 특히 갈사만을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전력 거래를 바로 이제 기업하고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그 대송산단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큰 이점을 활용해 보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그 재생에너지의 수입은 또 하동 국민들과 소득으로 나누는 그런 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유령 산업단지라고 불리던데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산지소라고 부르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개념을 접목시켜 나가겠다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특히 하동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30여 년간 지역에서 이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발전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또 개통의 문제, 그리고 송전망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포스코 제철소가 있기 때문에 또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력 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갈사만은 그동안 버려진 땅이었지만 앞으로는 보물이 될 수 있다. 하동 국민들의 지갑을 채워주는 보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라는 이 의제 때문에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고 있는 하동군인데 거기다 일자리 감소까지 우려되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 맞습니다.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공통 질문은요. 바로 차와 관련돼 있습니다. 하동하면 또 차를 빼놓을 수 없고 이 차 산업과 자연 경관이란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하동군입니다. 그런데 체류형 관광 확장 이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 관광객이 조금 더 머물고 우리 하동군에서 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형성돼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하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돼 있죠. 지금 현재 그 현장에서는요, 그 차 생산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그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하동의 관광은 관광 자원으로서 아주 매력이 높은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뭐 하다못해 그 화계 녹차 그 축제 기간 그리고 또 벚꽃 축제 기간 이런 기간에 보면은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는데 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하.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화계에 잠깐 들려서 그냥 거쳐 지나가는 그런 그 관광지가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화계 지역만 해도 거점형 주차장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쉼터형 그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경관을 많은 관광객들께서 오셔서 좀 보고 누리고 또 여기서 숙박하고 그러면서 좀 소비하는 그런 체류형 관광 그 정책을 전략을 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 이 주차의 문제 그리고 또 숙박의 문제 이런 각각의 그 인프라 조성을 좀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 우리 하동군이 좋은 재료가 참 많은 지역인데 네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환경 여러 가지 요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동하면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군과 군의회의 갈등이 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후보께서 당선이 되면 군의회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그 인식부터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의 존재는 결국 행정에 대한 독주를 견제하고 때로는 그 행정이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또 의회 의원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그 현실하고는 좀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어쨌든 국회의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행정은 의회의 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회의 민원이나 의회의 의견 전달에 대해서 숙고하고 근데 또 때로는 또 그 의회의 목소리라는 것이 굉장히 지역적이고 또 행정은 큰 틀에서 바라보고 굉장히 먼 시각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있는데 예. 의회에서 어떤 지역적 현안에 지나치게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설득해가는 과정이 저는 결국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또 제가 일자리 재단 대표할 당시에도 예. 하다못해 행감 직전에 그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은 미리 찾아뵙고 1년 동안 어떻게 일자리 재단이 주요 사업을 성과를 내왔는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알뜰하게 썼는지 좀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좀 설명드리고 그렇게 행감을 준비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행정이 먼저 의회에 손을 내밀자. 그리고 잦은 소통을 통해서 이 갈등을 좀 극복해보자.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는. 그래서 서로 그 불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다툼이 있고 불통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을 그 불신의 지점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경험을 통해서 매듭을 또 풀어본 경험이 있으시기 네네네. 때문에 잘 풀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재윤경 후보의 주요 공약, 5대 핵심 공약 관련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하동 전 국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구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공약의 도입 취지 배경과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지역경제 변화 등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하동이 그 올해 1월부로 4만 명의 인구가 붕괴가 됐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인구 소멸이 아주 급격하게 우리가 피부에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결국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히 그냥 그 단순히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그 안에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옆에 남해 지역을 보니까 지역 화폐로 주어진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유입되고 실제로 정부가 목표했던 것들이 구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동이야말로 사실
발전소, 하동화력 발전소가 지금 단계적으로 폐쇄 국면에 있다 보니까 예. 지금 현재 있는 그 몇 기도 사실은 가동이 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당히 많은 이제 가동이 발전량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 세수도 급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환을 위해서 그 하동화력 폐쇄로 인한 그 하동의 중요한 경제축을 담당했던 중요한 산업이 다른 형태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적극적인 그 마중물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 어느 지역보다 하동의 절박한 그 필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과장한다면 생존 전략이다라고 볼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환경유역청 유치를 통해서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유치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후보님, 이 내용도 듣겠습니다. 네, 지금 섬진강의 경우에는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영산강유역청이 그 광주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계관리기금도 영산강유역청에서 인근의 지역을 중심으로 좀 살필 수밖에 없고 집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섬진강이 물이 말라서 그래서 그 제첩이 그 대량 폐사하는 사건도 몇 년 전에 있었고 예. 수해가 났을 때 제대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됐다. 2020년에 그런 그 인근의 지자체들의 아주 굉장히 큰 문제의식 그리고 또 적극적인 어떤 결의안 같은 것들도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왜 섬진강을 영산강유역청에서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섬진강유역환경청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 이런 요구들이 빗발쳤고요. 그래서 국회를 움직였고 저도 사실 2019년에 이미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구를 했었고요. 정부에 요구를 했었고 또 공약이었기도 하고요. 저도 지난 지지난 총선에서 하영재 전 국회의원의 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구분 응선을 넘어왔고요. 국회에서 이제 신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인데, 근데 이 유역청이 그렇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뭐 남원을 비롯해서 또 구례, 순천, 광양까지 적극적으로 유역청이 우리 지역에 와야 된다. 이렇게 유치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섬진강 유역청 같은 경우는 하동으로 오는 것이 가장 논리상 맞습니다. 다른 지역은 물을 쓰는 것에 굉장히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네. 하동의 경우에는 제첩 어민들의 생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 관리가 우리는 섬진강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어민들 그리고 또 국민들의 그 경제적 이해관계와 섬진강의 생태계 보존 이게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하동으로 유치되는 것이 맞고 더 나아가서 또 하동이 갖고 있는 화계장터 영호남을 잇는 그런 화합의 장터라는 곳도 조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섬진강유역청은 하동에 화계로 유치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부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동하면 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환경이라는 키워드와는 계속 맞물릴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지역 같아요. 네네. 예. 자, 다음 공약에 대한 질문도 보면요. 뭐 환경 그리고 에너지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저수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범국민 햇빛 발전소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자,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어쨌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햇빛소득 마을 정책인데 이 햇빛소득 마을과 관련해서 이미 정부가 좀 이렇게 각 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 자치, 경제 민주주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법률적 뒷받침을 어느 정도 다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하동이 서울보다 큰 거 아신가요? 그렇습니까? 네, 서울보다 저는 처음 큽니다. 들었습니다. 예. 서울보다 큰데 인구는 4만 명이 안 된다. 네, 그래서 상당히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의 그 저수지가 70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같은 이제 그 수상 그 태양광이 예.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농어촌공사도 이제는 마을에 이 저수지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이 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의 70여 군데의 그 저수지를 활용한 그 햇빛 마을 그 소득 정책이 사실은 우리 하동 군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뭐 인구가 계속 4만 명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로 자립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래서 국가의 재생에너지 경쟁력에도 기여하는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을 지키자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국민 소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네네네. 공약이 될 것이고 네네네. 4만 명이 붕괴됐기 때문에 급반전은 아니지만 네. 상승 모멘텀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주의 고양리 마을 같은 경우가 1메가당 그 마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을의 많은 이장님들에게 그 소구력을 갖고 또 우리 마을도 추진해보자. 예. 그래서 아래로부터 이 햇빛 소득 마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앞서 제가 갈산한 산업단지 개발 관련 얘기할 때 유령 산업단지 얘기를 했고 후보자께서는 이제 정상화로 강조하고 계신 건데 옥종 양수발전소도 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옥종 양수발전소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준비 단계는 준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제 10차 전력 그 정부의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11차 전력 수급 계획은 이제 입찰 공고가 아직 그 정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군하고 남부발전이 적극적으로 좀 함께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그거 좀 아쉬운 대목은 그거거든요. 예. 이제 양수 발전에 있어서의 그 타당성 용역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우려들이 좀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옥종 주민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수 발전으로 인한 그 수몰 지역 주민들조차도 대부분 찬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그 추진과 동시에 그 타당성 그 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를 설득할 무기를 좀 잘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조 5천억짜리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사업하고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햇빛발전소 그리고 또 갈사만의 태양광 집적 이런 것들이 함께 옥종 양수발전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를 잘 저장했다가 가장 비싼 시간대에 에너지를 팔 수 있는 그래서 에너지 그 자립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경제성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옥종 양수발전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연이은 정부 계획 미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네네. 갈증이 좀 해소되지 않았던 사안이었다. 네네네. 이렇게 좀 풀어가야겠네요. 네네네. 자, 다음은 국도 2호선 하동 완사 광양 구간 4차로 확장 조기 추진 내세우셨습니다. 네네네. 하실 말씀 많을 것 같네요. 네, 뭐 거의 20년째 이렇게 예. 방치돼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양에서 하동 들어가는데 갑자기 2차로로 바뀌고 또 구간 단속 60에 딱 걸립니다. 예. 사실 엄청난 병목 현상이자 또 안전에도 위협을 그럼요.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사실 이게 좀 추월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굉장히 높고 그런 위험한 도로이다 보니까 또 우회해서 그 차량 이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나가는 그 차량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경제성 평가하면 경제성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2차로여야 된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데 저는 국회를 찾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도로라는 거는 연결돼 있는 건데 전체를 봐야 되고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고 평가를 해야지 그 뒤에 사실 지역의 그 4차로 도로 거기 경제성에 근거해 갖고 2차로인 하동 구간을 유추해서 경제성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낮은 거는 거기만 지나치게 지금 병목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이다. 이걸 방치할 것이냐. 그래서 하동만의 소외, 하동만의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 국도 계획 자체에 있어서 실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이제 경남도지사 후보와 함께 선거 이후 취임과 동시에 국도 계획에 대해서 변경 신청을 하고 반드시 6차 계획 안에 4차로 확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막힌다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하동 입장에서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도려내야 할 경색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예. 자, 오늘 다양한 질문 드렸고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제 마무리 순서가 됐습니다. 네네. 하동 국민들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오늘 하지 못했던 말씀 녹여내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다 드렸는데 또 한 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당을 떠나서 이번엔 일할 수 있는 하동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32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32년 동안 한 정당의 후보를 뽑아서 하동의 경제 그리고 지금의 여러 재반의 현실이 어떠한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이제는 바꾸자. 정당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동의 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신데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그런 또 미래 비전으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님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